65세 이상의 많은 시니어들이 노후 자산을 은행 예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금 중심 자산 운용의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런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60세 이상이라면 예금이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자극적인 충고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쉽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이제 예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과연 예금에만 의존하는 노후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료 분석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 중 80% 이상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예금에 묶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이런 선택 뒤에는 충격적인 수익률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이자는 명목상 몇 %에 불과하고 여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 이자는 더욱 줄어듭니다. 이런 낮은 이자율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예금해도 1년에 3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15.4%의 이자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254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21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맡겼는데도 매달 겨우 20만 원 남짓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 이자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56만 원, 개인 기준 173만 원이었지만 현재 공적연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부부 합산 119만 원, 개인 67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본인이 마련한 자산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금 이자만으로는 이런 생활비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금 이자가 낮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우리의 돈은 해마다 제자리 걸음은커녕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금융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은행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는 3%대였지만 물가 상승률도 비슷한 3%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예금의 실질금리 명목 금리 물가 상승률은 고작 0%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에는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예금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 가까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금에 돈을 넣어두었더니 오히려 돈의 가치가 줄어든 셈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자산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접한 시니어 분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니 믿기 힘들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경고하며 예금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예금 하나만으로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금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시니어들이 흔히 갖는 오해와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치고 더 나은 대안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왜 금융 전문가들이 65세 이상에게 예금을 추천하지 않는가? 예금의 장점과 한계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은행 예금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주므로 웬만한 경우 원금 손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 인출하기도 비교적 자유롭고 이자 지급 방식도 단순합니다. 이런 이유로 은퇴한 시니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전자산이 된 것이죠. 혹시 손해볼 일은 없겠지 하는 안도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금에 자산 대부분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이 예금을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한계점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낮은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예금만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은행 이자가 10%를 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은행 이자가 두 자릿수였고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조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어 과거처럼 예금 이자로 풍족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예금 금리 3%면 높은 편에 속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실질 이자 0%나 다름없습니다. 돈을 맡겨도 불어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뒤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 금융 분석에 따르면 예금 금리가 연 5%일 때 원금이 2배가 되려면 약 14년, 연 2%면 35년, 연 1%이면 무려 7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금만으로는 자산 증식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후 자산이 너무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 오히려 장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 리스크란 오래 살수록 자산이 고갈될 위험을 뜻합니다. 실제로 무전장수, 즉 돈 없이 오래 사는 상황은 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재무 위험으로 꼽힙니다. 한 은퇴 설계 전문가는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오히려 노후 파산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만 운용하다 보면 자산 증식이 안 되어 오히려 수명이 닿을 때까지 버틸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보이지 않는 돈의적 65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예금이 추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연 3%인데 예금 이자가 연 2%라면 매년 1%씩 내 돈의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몇 년 뒤에는 1억 원으로 못 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실제 사례로 202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을 때 은퇴자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훼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퇴직자에게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이라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노후 자산의 실질 수익률이 낮아져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물가가 오르면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쉽게 낮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은퇴 시기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만나면 준비한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에 연동되지만 개인이 가진 예금이나 연금저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었을 때 은행 예금 금리는 2에서 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렇듯 예금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 적을수록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자산 규모 하위 13은퇴자들의 금융자산이 최근 몇 년간 약 18% 감소했는데, 이는 상위 13은퇴자의 감소폭 약 4%보다 훨씬 큽니다. 모두 같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안전자산에 치중한 은퇴자일수록 더 크게 자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세금과 예금자 보호 한도 예금 수익률을 제약하는
또 다른 요소로 세금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 예금의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다행히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해 5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이미 예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적은 이자마저 더 깎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한 은행만 믿고 예금을 몰아넣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넘지 않게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예금만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번거로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11년 일부 저축은행들의 부실 사태 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원금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맡기지 않고 여러 은행으로 쪼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기회비용과 잠재적 손실 예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동안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간 주식이나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 내 자산은 예금에만 있어서 그 혜택을 전혀 못 누렸다면 그만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물론 예금은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퇴 생활이 길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65세인 분들의 기대 수명은 남성이 약 19년, 여성이 23년 정도로 통계됩니다. 65세에 은퇴했다면 평균적으로 20년 이상은 더 살아야 하고 일부는 90세 넘게 살기도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돈을 한 푼도 불리지 못한다면 결국 남은 돈을 조금씩 깎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문가들이 시니어층에게 예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 자산 가치가 감소한다. 장수 리스크 오래 살수록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돈이 먼저 바닥날 위험이 있다. 세금과 한도 이자 소득세로 수익이 감소하고 5천만 원. 초과분은 예금자 보호가 안 돼 만약의 사태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기회비용 예금에 치중하느라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손해가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금융 전문가들은 예금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노후 자산을 완전히 예금에서 빼라는 것이 아니라 예금을 포함하되 다른 자산에도 적절히 분산 투자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예금에만 의존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시니어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균형 잡힌 자산 운용이 중요한지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부 현실 사례로 보는 예금의 문제점. 노후 자산을 예금에만 넣어두었다가 난관에 봉착한 실제 시니어들의 이야기 3가지를 소개합니다. 각각의 사례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예금만 믿었다가 발생한 문제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65세 이상의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하며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하몬 서클 구성 시작 위기 대응. 해결에 따라 서술하였으니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따라와 주세요. 사례 1 예금만으로 노후를 지키려다 김영수 70세의 깨달음. 70세의 김영수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 약 3억 원을 모두 은행 예금에 넣었습니다. 원금만 지키면 된다는 신념이 강했던 김 씨는 위험한 투자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예금 이자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며 부족한 부분은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80만 원이었고
은행 이자로 3억 원의 2%만 받아도 세후월 40에서 50만 원은 나오니 국민연금과 합쳐 그럭저럭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모아둔 돈을 함부로 굴리다 날릴 순 없다. 적은 이자라도 꼬박꼬박 받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생활 5년이 넘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였습니다. 매년 물가는 조금씩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오히려 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2019에서 2020년경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지자 김 씨의 연 이자 소득은 3억 원 예치의 세후 200만 원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한 달에 17만 원 정도 받는 셈이니 전기요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70세를 넘기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갑작스런 무릎 수술과 만성질환 치료비로 목돈 지출이 발생했고 그 비용을 충당하느라 예금에서 원금을 상당 부분 깨서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원금을 줄이고 나니 이후 받을 이자는 더더욱 적어졌습니다. 김 씨는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잔고는 줄었는데 생활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5년 전 3억 원이던 예금은 의료비와 생활비로 상당 부분 소진되어 2억 원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매달 드는 돈은 물가 상승으로 2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80세도 못 되어 자산이 바닥나겠다는 불안이 김 씨를 덮쳤습니다. 평생 아껴 쓰고 안전하게 굴린다고 했는데 정작 늙어서 돈이 부족해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김영수 씨는 뒤늦게라도 대책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멀리했던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재테크에 밝은 친구들과 자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 씨의 딸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자산 리모델링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예금만으론 인플레이션을 못 이겨요. 이제라도 자산을 조금 나눠서 투자해봐요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걱정부터 앞섰지만 딸의 설득과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후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예금 중 1억 원은 계속 예치하되 나머지 약 1억 원은 국공채나 우량회사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은 예금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주면서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설명이었죠. 또 남은 5천만 원 정도는 배당주나 배당주 ETF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우량주와 고배당 ETF에 분산하여 연 4% 정도의 배당 수익을 노린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김 씨는 딸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주가가 신경 쓰이고 떨어지면 밤잠을 설쳤지만 딸은 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 길게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도 적은 금액부터 투자했기에 큰 충격 없이 시장 흐름을 익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김영수 씨의 자산 운용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은행 예금에 남겨둔 1억 원은 비상자금 및 안정자산으로 두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가량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국공채와 회사채에 투자한 부분에서는 연 3에서 4%의 이자 수익을 얻고 있고 배당주와 ETF 부분에서도 연 4% 내외의 배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변동으로 평가액이 오르내리지만 김 씨는 이제 그것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보태면서 마치 월급 받는 기분이라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예금 이자 외에 채권, 이자와 배당 수익 덕분에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방어되었습니다. 김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은행 이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돈이 들어오게 해두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큰 욕심은 내지 않지만 최소한 남은 자산을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지 않도록 지키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예금만 고집하던 시니어가 투자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실천하여 노후 자산을 지켜낸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례 이 예금이 너무 적어서 유혹에 넘어간 황순희 68세의 시행착오. 68세의 황순희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위로금 등으로 목돈 1억 원가량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 겁이 많은 성격의 황 씨는 이 돈을 모두 은행 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주식이니 뭐니 해봤자 잃기나 할 것이라며 은행만을 믿었지요. 매달 이자로 얼마 안 되지만 1년에 몇십만 원이라도 받으면 용돈에 보태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황 씨는 친척들에게도 나는 은행만 믿고 산다고 말할 정도로 보수적인 재테크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에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매달 일정한 소득이 조금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예금에서 이자를 타쓰고 필요하면 원금도 조금씩 깼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황순희 씨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적어도 사고가 날 일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황순희 씨는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지자 생활비의 보태기는커녕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 무렵 은행 금리가 1% 이하로 떨어졌을 때 황 씨는 1억 원, 예금에서 1년간 겨우 세후 85만 원 남짓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7만 원 정도에 불과한 돈이었죠. 반면 물가는 오르고 공과금도 인상되어 혼자 사는 그녀도 한 달 생활비가 12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연금 등을 모두 합쳐도 매달 3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이 지속되자 황순희 씨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남은 돈 다 써버리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황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불리는 비법이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원리금 보장형 ELS라는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은행 이자의 서너 배는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말에 황순희 씨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마침 은행 직원조차 황 씨에게 요즘 금리가 낮으니 이런 상품 한번 고려해보세요라며 ELS, 펀드 등을 권유하고 있었던 터라 그녀는 남들도 다 하는 투자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황 씨는 예금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대로 해외 부동산 펀드와 지수연계 증권 ELS 상품에 넣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몇 배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는 자료를 보고 혹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은행 이자에 실망한 황 씨가 좀 더 나은 수익을 찾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바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년 후 황순희 씨는 투자한 펀드에서 원금 손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펀드 가치가 급락했고 황 씨가 가입한 ELS 상품 중 일부도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약정된 수익은커녕 원금이 10% 넘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황 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시작한 투자였는데 막상 결과는 큰 손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금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순희 씨는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둘 걸 그랬나 괜히 욕심부렸다가 하며 자책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금마저 깨서 투자한 탓에 남은 은행 잔고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손실본 투자 상품은 환매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정신적, 금전적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손실을 경험한 황순희 씨는 크게 낙담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나 은행 직원의 권유만 듣고 따라간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재무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황 씨는 금융감독원 산하의 노후 재무설계 자문 서비스를 통해 CF 피공인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그녀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ELS나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며 원리금 보장이라고 광고해도 세부 조건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 씨가 가입했던 ELS도 노긴나크마이너스인 조건이 발동되면서 원금 보장 장치가 풀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재무설계사는 황 씨에게 우선 남은 자산을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계획을 짜주었습니다. 손실이 난 펀드는 성급히 환매하지 말고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을 권했고, ELS는 만기까지 가져가되 추가 투자는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현재 남아있는 예금 5천만 원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운용하도록 조론했습니다. 우선 3천만 원은 여전히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예금으로 유지하되 2천만 원은 단기 채권 ETF에 투자해보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채권 ETF는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예금보다 유동성이 높고 언제든 매도할 수 있어 비상시에 대비도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또한 이자는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올라갈 수도 있으므로 향후 금리 상승 시 이득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황순희 씨는 조심스럽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여가 지난 지금 황순희 씨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투자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손실분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고, ELS 상품도 만기 상환되어 원금의 95%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약간의 손해는 봤지만 큰 타격은 피한 셈입니다. 그리고 황 씨가 새로 투자한 단기 채권 ETF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올려주면서 수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에 둔 3천만 원에서도 이자를 받고 채권 ETF에서도 분배금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이 나오다 보니 과거보다 현금 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 황순희 씨는 이제 너무 과한 수익을 바라지도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예금만 고집하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공부하고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돈은 한 곳에 묶어두면 썩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 그릇에 나눠 담아야 한쪽이 깨져도 다 잃지 않는다는 걸요. 황 씨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처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불안에 떨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예금 이자에 만족하지 못해 무리하게 높은 수익을 좇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제대로 된 자산관리로 선회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순희 씨는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덕분에 노후 자산을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례 3오래 살수록 부족해진다. 박정호 75세의 자산 재설계. 75세의 박정호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 출신으로 은퇴 당시 꽤 넉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60세에 사업을 정리하고 손에 쥔 현금은 약 10억 원.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해 보이는 금액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 돈을 은행 예금과 저축성, 보험 등에 골고루 넣어두고 그 이자와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리라 계획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어 거주비가 들지 않았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월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손 떼지 않고 이자만 받으며 필요할 때 여행을 가거나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만 예금에서 일부 인출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만하면 내 노후는 걱정 없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은행 정기예금과 5년 만기 저축성, 보험 연이율 3%가량이 전부였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추가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현금 10억이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첫째 변수는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60대 초반까지 노모를 부양하던 박정호 씨는 어머니 병원비로 상당한 지출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 정리 등으로 금전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성했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에게도 지원해줄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박 씨는 두 자녀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총 2억 원이 빠져나가고 남은 자산은 8억 원 정도가 되었죠. 둘째 변수는 건강 수명 연장입니다.
다행히도 박정호 씨 본인은 7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큰 병 없이 지냈지만 그만큼 생활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대 수명대로라면 앞으로도 10에서 15년은 더 살 수 있을 전망이었습니다. 은퇴 후 이미 15년을 지냈는데 자산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꾸준한 인플레이션이 그의 자산 구매력을 조금씩 떨어뜨렸습니다. 10억 원을 처음 마련했던 15년 전과 비교해 체감 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생활비도 60대 초반엔 월 150만 원이면 됐지만 70대 중반이 되니 의료비와 간병비까지 고려해 월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해졌습니다. 반면 은행 예금 이자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 결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놀랐습니다. 현재 남은 8억 원 중 대부분을 안전하게 두고 매년 1에서 2% 이자만 받는다면 모자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해마다 원금 5천만 원 이상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쓰면 8억 원은 15년은커녕 10년도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90세, 95세까지 산다면 돈이 아예 바닥날 수도 있겠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많이 모아놨다고 안심했는데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이야라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고 있었지만 이를 만회할 뾰족한 수가 없어 막막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자산 재설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현실을 냉정히 직시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 현재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는 주변의 추천을 받아 은퇴 재무 설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한 끝에 박 씨는 두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주택 활용 방안으로 박정호 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의 아파트 시가 12억 원, 상당을 주택연금형 모기지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현재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매달 약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평생 동안 지급되므로 혹여 95세 이상 장수하더라도 받는 금액이 줄어들 걱정이 없습니다. 이로써 기본 생활비는 국민연금, 주택연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게 되어 금융자산 인출에 대한 압박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무로 남은 금융자산 8억 원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전액이 예금과 저축보험 등이었지만 이제 그 일부를 투자 상품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우선 8억 중 3억 원은 여전히 예금과 단기현금성, 자산으로 남겨 비상용 및 안정자산으로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국내 채권형 펀드와 해외 채권, ETF 등에 투자하여 연 44% 수준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남은 2억 원은 밸런스형 자산 배분 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펀드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리츠 등에 폭넓게 분산 투자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8억 원 중 3억은 예금 완전 안전, 2억은 채권 중간 안전, 1억은 배당주 중간 위험, 2억은 밸런스형 펀드 중간 위험로 다각화한 것입니다. 박정호 씨는 처음에 이 나이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나 망설였지만 전문가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해준 기대 수익과 리스크 시나리오를 검토한 끝에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돈을 좀 벌게 해야 해.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안심이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전략 시행 후 박정호 씨의 자산 상황은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으로 매달 고정 수입이 생긴 덕분에 금융자산의 인출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된 5억 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는 첫 해에 대략 4%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채권 투자에서 이자가 꾸준히 나왔고 배당주 펀드에서도
연 3%대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밸런스형 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이 있었지만 1년을 놓고 보니 5%가량 상승하여 전체 수익률을 높여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해에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포트폴리오의 예상 평균 수익률이 32%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가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박 씨의 자산을 천천히 늘려주거나 적어도 깎아먹히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정호 씨는 지금도 예금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여전히 전체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예금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금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안전자산과 성장자산을 적절히 섞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예금만 있을 땐 돈이 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돈이 일하는 느낌이다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현재 75세인 그는 장차 90세를 넘겨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산 운용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혹여 85세 이후에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걱정이 컸지만 이제는 여러 수입원의 조합과 자산 증식 효과 덕분에 그러한 장수 리스크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사례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 경우라도 예금 일변도의 운영은 위험할 수 있으며 계획적인 자산 배분과 상품 활용으로 노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후 자금을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는 전략에는 여러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 수명 연장, 예기치 못한 지출, 낮은 수익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예금 이자에 만족하지 못해 무리하게 고수익을 쫓았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3명의 시니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찾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재무 상태를 만들거나 최소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교훈은 하나입니다. 노후 자산, 예금만으로 안 된다. 결국 돈도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3부 전문가 추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후 자산 관리 전략.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금 위주의 자산 운용은 여러 한계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금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노후 자산 관리 대안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다양한 전문가 조언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니어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노후 자산 관리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ETF, 채권, 배당주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위험 관리와 자산 배분 요령도 포함됩니다. 연금보험 등의 보험성 상품은 제외하고 투자 중심으로 다룹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자산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전략은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산 투자입니다. 앞서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금에 전부 넣어두는 것은 마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든 달걀이 깨지듯이 예금 하나만 믿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자산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분산 투자는 이러한 위험을 줄여줍니다.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한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쪽의 이익이나 안정으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시니어의 노후 자산에도 멀티 에셋 멀티 마이너스 에셋 전략을 권장합니다. 즉 현금성 자산, 채권,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 부동산 리츠 등 대체 투자 등을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은 젊은 층의 자산보다 공격적일 필요는 없지만 성장형 자산을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노후 삶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주식 같은 성장형 자산의 일부라도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됩니다. 특히 은퇴 자산의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예를 들어 예금 100% 물가를 못 따라가므로
일정 비율은 변동성은 있지만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전체 자산이 장기적으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때 본인의 위험 허용도와 필요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보수적으로만 하면 앞서 본 무전장수 위험이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시장 충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아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금융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자산 배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금융 자산이 1억 원이라면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현금성 자산 예금, MMF 등 30% 약 3천만 원 비상자금 및 1에서 2년치 생활비, 채권 및 채권형 펀드 ETF 30%약 3천만 원 안정적인 이자 수익 창출, 배당주 및 배당주 펀드 ETF 20%약 2천만 원 정기적인 배당 수익과 약간의 성장성, 주식형 ETF 또는 혼합형 펀드 15%약 1,500만 원 장기 성장 투자, 국내외 대표지수, 글로벌 자산 등의 분산, 기타 대체 투자 리츠, 원자재 ETF 등 5%약 500만 원 인플레이션 해지 및 추가 분산. 위 비율은 단순 예시이므로 개인마다 조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자산이 100%가 아닌 여러 자산이 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자산군이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되고 전체적으로 완만하지만 꾸준한 자산 증식과 보호가 가능합니다. 실제 통계로도 은퇴 후 일정 비율의 주식형 자산을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100% 예금인 포트폴리오보다 돈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산 투자는 노후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입니다. 채권 투자 시니어를 위한 안정 수익 확보. 시니어들에게 채권은 예금 다음으로 친숙하면서도 유용한 투자 수단입니다. 채권은 정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정 이자를 지급하는 증서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여서 주식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특히 국채나 우량회사채는 신용도가 높아 상환 위험이 낮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채권입니다. 채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보다 다소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금리가 2%일 때 같은 기간 국채 금리가 3%라면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1%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이자는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나 지방채의 이자 소득은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이 있고 채권형 펀드의 경우 분배금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직접 투자는 증권사를 통해 개별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 이자를 다 받으므로 예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접 투자는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된 상품을 사는 것이므로 소액으로도 손쉽게 채권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펀드나 ETF는 유동성이 높아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 투자에도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첫째, 금리 변동 위험입니다. 채권 가격은 시장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오르는 역관계가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돌려받지만 중간에 팔 경우에는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나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직접 샀다면 가급적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고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신용 위험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지만 기업체의 경우 발행기업이 부도가 나면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의 채권 투자는 가급적 정부채나 AA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적으로 채권 투자는 예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큰 위험은 피하고 싶은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은행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채권에 일부 투자하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채권으로 가져가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채권 이자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는 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풍성한 노후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ETF 활용 쉬운 분산 투자, 낮은 비용으로 안정 추구. 최근 몇 년 사이 ETF 상장 지수 펀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TF는 간단히 말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로 특정 지수나 자산군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시니어 투자자에게 ETF는 분산 투자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추천할 만합니다. ETF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자산의 분산 ETF 한 종목을 사면 수십에서 수백 개의 기초자산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OSPI 200 ETF를 한 주 사면 코스피 200 지수 내 200개 회사에 골고루 투자한 셈이 됩니다. 적은 돈으로 폭넓은 분산이 가능한 것이죠. 실시간 거래와 유동성 ETF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일부 펀드는 해지하거나 환매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ETF는 필요시 시장에서 바로 매도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낮은 운용 보수 일반 펀드보다 ETF의 운용 보수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비용 관리도 중요한데 ETF는 저렴한 수수료로 운용되므로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투명성과 접근성 ETF는 매일 실시간으로 가격이 표시되고 보유 종목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무엇에 투자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쉬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시니어들이 활용할 만한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채권 ETF는 물론이고 고배당 ETF, 리츠아리아 ETS ETF, 멀티에셋 배분 ETF 등 노후 자산 관리에 어울리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ETF는 여러 고배당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런 ETF에 투자하면 개별 주식을 직접 고르지 않아도 되고 분기나 반기마다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츠 ETF는 여러 부동산 임대업체 리츠에 분산 투자하여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직접 투자는 어렵지만 리츠 ETF를 통해 소액으로 부동산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멀티에셋 배분 ETF는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ETF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등에 알아서 비중을 조정해 투자하므로 일종의 자동 조정형 펀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시점에 맞춘 TDF/TARGT 데이트 펀드 ETF도 등장하고 있어 2030년대 은퇴자용, 2040년대 은퇴자용 등으로 연령대에 맞게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ETF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TF를 고를 때는 기초자산 구성과 운용사의 신뢰도, 보수 수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생소한 테마나 과도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은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와 거리가 멀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폭넓게 분산된 ETF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ETF는 시니어 투자자들이 손쉽게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구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투자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ETF를 활용하여 예금 밖의 자산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적은 노력으로도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당주와 배당형 펀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은퇴자에게 현금 흐름 캐시 플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면 노후 생활의 안정감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려할 만한 것이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주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우량 기업들이 꾸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주의 매력은 정기적인 수익입니다. 마치 예금 이자를 받듯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분기 또는 반기, 연간 단위로 배당금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한국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많고 미국 등 해외에는 분기 배당 1년에 4번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대략 연 3에서 5% 수준의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주식을 1,0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연 4%라면 1년에 4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겉보기에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배당금은 물가와 기업 실적에 연동되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기업은 해마다 배당금을 올리기도 하므로 배당주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시니어들이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유념할 점은 지나친 개별 종목 집중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한 종목에 몰빵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주 펀드나 배당주 ETF를 활용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에도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모은 고배당 지수가 있고 이를 추종하는 ETF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배당주에 투자하는 글로벌 배당 ETF도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므로 효율적입니다. 배당주 투자 시 또 하나 고려사항은 세율입니다. 국내 주식 배당은 15.4%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동일. 해외 주식의 경우 나라마다 다르지만 보통 15% 내외의 세금이 부과되고 국내세와 합산해 정산합니다. 하지만 배당 소득세는 어차피 예금 이자에도 붙는 것이므로 배당이라서 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당주는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총수익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노후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담된다면 대체로 안정적인 기업으로 구성된 배당주 펀드를 이용해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창출형 자산을 일정 부분 포함하라고 권고합니다. 배당주, 리츠, 채권 등이 바로 그런 현금 창출 자산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매달 나오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인 배당과 이자가 분기별로 들어오면 마치 월급처럼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식으로 월급 통장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조언도 있을 정도입니다. 배당주는 그 핵심 축이며 특히 은퇴자 본인의 취향에 따라 내가 아는 기업,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투자하면서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정기 점검과 리밸런싱 꾸준한 관리. 노후 자산 관리 전략을 잘 세웠다면 이제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점검하는 일이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보다 중요한 것이 관리라고 말합니다. 65세에 자산 배분을 해놓고 20년간 손 놓고 있으면 세상의 변화에 포트폴리오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리밸런싱 비중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50%, 채권 30%, 주식 20%로 시작한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합시다. 몇 년 지나 보니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비중이 30%로 늘어나고 채권 가치 하락으로 채권 비중이 25%로 줄었다면 애초 계획 대비 위험자산 비중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일부 주식형 자산을 팔고 부족해진 채권을 늘리는 식으로 애초의 목표 비율을 복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 급락으로 주식 비중이 너무 줄었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주식형 자산을 조금 늘려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의 1년에 한 번 자산 비중을 재조정하면 지나친 치우침 없이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이나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제 혜택 상품이 나왔다면 포트폴리오의 편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릴 때에는
채권과 예금 전략을 재점검하고 시장 트렌드 변화로 특정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거나 침체하면 해당 자산 비중을 손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후 자산 관리는 결코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매일 쳐다보고 빈번히 매매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연일에서 2회 정도는 전문 상담을 받거나 스스로 포트폴리오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수익률은 어떤지, 목표 대비 위험 수준은 적절한지, 향후 5에서 10년 전망에 비춰 조정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관심이 많이 없더라도 자녀나 믿을 만한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요즘은 은행이나 증권사에도 시니어 전용 자산관리 서비스가 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노후 재무 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두면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거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위험 관리 모르면 피하고 이해하고 접근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위험 관리입니다. 투자를 어느 정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을 인정하고 통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니어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거나 너무 좋은 말만 믿는 것입니다. 앞서 황순희 씨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이해하지 못한 상품에 남이 좋다고 하니 덜컥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 보이고 주변에서 좋다 해도 내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을 노린 금융사기나 불완전 판매도 많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듣고 덥석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원금 보장을 표방한 사모펀드였다가 손실이 나서 사회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도 빈번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투자처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합법적이고 검증된 투자라 하더라도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에 투자했다면 발행사가 부도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0은 아니니 여러 채권으로 나누고 주식형 자산에 투자했다면 시장이 30% 폭락해도 견딜 수 있는 범위로만 투자하는 식입니다. STOP-LOSS 손절매 규칙도 필요하면 정해두고 특정 수준 이상 손실이 나면 미련을 두지 않고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노후 자산에서는 단기 손익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과 안정성 유지가 더 중요하므로 너무 빈번한 매매로 손실을 확정짓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정기 점검과 리밸런싱을 통한 차분한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심리적인 위험 관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엔 젊을 때보다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지나친 불안이나 흥분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자산의 변동성을 받아들이고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투자 자산을 잊고 지낼 취미나 활동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 재테크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금융계획은 세워두되 일상에서는 가족, 친구, 취미와 함께 정신적인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관리할 때 잘못된 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자산관리 전략의 핵심은 한마디로 분산과 균형입니다. 예금의 안정성은 활용하되 거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채권, ETF, 배당주 등 다양한 도구를 섞어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노후 재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결론 예금 대신 이것을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예금 중심 자산 운용의 위험성과 대안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시니어를 위한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예금의 안정성 뒤에는 낮은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만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분산 투자와 대안 활용 예금을 기본으로 하되 채권, ETF, 배당주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예금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중수익 자산들을 활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은 낮추면서도 예금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관리.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는 한 번 짜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경제 환경이나 본인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게 비중을 조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4. 위험을 이해하고 대비 잘 모르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말고 어떠한 투자에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을 세워두세요. 너무 겁내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반대로 무모하게 모든 돈을 위험자산에 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마음가짐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금은 노후 자산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금의 안정성은 활용하되 그 한계를 직시하고 반드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룬 포트폴리오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대비책입니다. 부디 이번 내용이 시니어 여러분의 금융 이해를 높이고 더욱 탄탄한 노후 대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되 그 너머의 세상에도 눈을 돌려보세요. 안전성과 수익성의 균형 잡힌 노후. 자산 관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행복한 황혼기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